일단 이 뉴스는 많은 분들이 분노가 약간 혈압이 이런 뒷목을 딱 잡는 그런 뉴스였었는데 서울 경복궁 담장이 낙서 테러를 당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를 하셨습니다.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담장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큼지막한 글씨들이 쓰여 있습니다.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경복궁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경복궁 좌측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낙서를 했는데 훼손된 범위가 44m에 이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훼손된 담장 주변은 통제됐습니다. 지난 새벽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외벽에는 현재 이렇게 짙은 녹색의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경복궁과 그 외벽은 모두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훼손된 일이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자체가 잘못인데 그거를 또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광고를 하니까 그게 너무 화나요.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 조사를 벌이고 보존 처리 약품을 이용해 훼손된 담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복궁 담장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사실 일반인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올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인터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공유 사이트도 잘못인데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럴 일인가라는 말이 딱 다가오는데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경복궁 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스프레이 낙서 테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테러라는 말도 좀 아까울 정도의 그 질이 낮은 낙서거든요. 네. 이거를 스프레이로 막 낙서 범벅을 한 게 16일 새벽에 이제 1시 50분쯤에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전 2시 20분쯤에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가 돼 있는 이런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붉은색,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이런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이제 문구가 반복적으로 막 쓰였어요. 근데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사실은 막 도메인 바꿔가면서 운영하다가 여러 차례 차단이 됐고 뭐 서비스 종료까지 된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광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낙서를 했을까. 근데 이 담벼락뿐만 아니라 그 서울지방경찰청, 그러니까 경찰청 총사 담벼락까지도 이런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훼손 범위가 지금 가로 길이만 40m가 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신문정님이 첫 번째도 황당하고 화나고 뭐 이런 얘기 하셨고 하는데 이 07님은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CCTV 분석한 결과 보면 용의자가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경찰이 지금 아직까지 용의자 추적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채널A에서 공개한 CCTV가 하나 있는데 이때 범행 당시 모습이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진한 어두운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에 서성이다가 이제 행인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그 딱 순간에 스프레이 꺼내서 낙서를 해요. 근데 이 범행이 끝난 다음에 본인 휴대전화를 꺼내서 인증사진 찍는 것 같은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뻔뻔한 거죠. 이거를 낙서를 다 해놓고 인증샷까지 남겨놓고. 그래서 이 용의자가 지금 2명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파악을 하고 종로서에서 지금 합동으로 CCTV 화면 분석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의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대가 젊은 연령대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 범행 당시에 CCTV를 최대한 피해가면서 범행을 하고 도주할 때도 아마 그런 걸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좀 치밀하게 범행을 했는데 지금 추적이 빨리 안 됐던 이유가 CCTV 용의자들의 동선이 잡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다 뒤져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안 보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지?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현재 좀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서울경찰청에서 간담회를 할 때는 이제 신원이 거의 특정이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나왔고 오늘 오전에는 또 이제 그 출입 기자들한테 뭐 소재가 거의 뭐 파악이 됐으니 좀 금명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잡혔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보를 좀 봤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빨리 생각이 좀 들고 잡혀야죠. 하문철님이 가만 놔두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근데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만에 모방범죄까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주요 문화재 주변에 순찰, 뭐 근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가림막 설치해놓고 했는데 그런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낙서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복궁에. 근데 지금 그 문화재청이 훼손이 돼서 복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또 한 길이 3m, 높이 1.8m 이 정도로 또 낙서가 된 거예요. 네. 이 세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이제 특정 가수 이름하고 앨범 이름을 뭐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서 써놨는데 역시 경찰이 이 CCTV를 토대로 막 추적을 했는데 이 용의자는 범행 하루 만인 어제 붙잡혔습니다. 붙잡혔는데 정확히는 체포된 게 아니라 본인이 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아. 예, 이거를 밤에 이제 한 밤 10시 반쯤에 막 이렇게 낙서를 해놓고 다음날 오전 한 11시 반쯤에 스스로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을 했거든요. 이제 용의자가 20대 남성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두 건 다 같은 용의자 아니냐 동일의 소행 아니냐 했는데 경찰이 봤더니 이제 인상착의 자체가 다르다. 동일범은 아니고 모방범죄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 범행 경위가 뭔지, 이 공범이 있는지, 그러면 앞서 발생한 그 첫 번째 낙서 사건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하루 만에 왜 이랬을까 보면은 경복궁 뭐 내부랑 외부에 CCTV가 있는데 이게 한 400대가 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다 내부를 비추고 있고 바깥을 비추는 건 한 14대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야간에 이거를 투입하는 인원도 한 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모든 공간을 이제 실시간으로 다 감시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게 벌어지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똑같은 낙서가 똑같은 이제 뭐 이렇게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좀 경찰도 좀 뼈 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도 이제 이 부분에도 훼손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전에 청와대가 거기 있었을 때는 경찰 인력 배치가 지금 같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가 빠져나가고 거기가 이제 보호해야 될 시설이 없어진 상황, 그런 상태에서 좀 약간 그런 어떤 동선의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찰 순찰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JW님이 낙서는 도화지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몰당님이 지적하신 게 처벌이 약한가 보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제대로 처벌해야 할 텐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랑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문화재 위반 혐의가 형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 문화재에 이제 그 훼손을 하거나 그 뭐 지금 낙서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양형할 수 있는 범위는 통상적 낮은 수준은 아닌데 실제로 얼마나 이거를 처벌을 했는지 이런 사례들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또 근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잘 지키잖아요. 질서나 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또 이 경복궁은 조선 왕조를 대표하는 이제 왕궁이고 법궁이라고 하죠. 임금이 네. 살던 궁궐이고 우리 어떤 사회의 뭐 사회적 가치나 뭐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 여기에 낙서를 한다라는 건 사실 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보호법은 이제 이런 사적이나 지정문화유산에 글씨나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고 또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게 있어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이제 잡으면 사실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 엄동설안에 네. 이 추운 날씨에 네. 사실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세척을 하고 뭐 레이저 삭히까지 동원을 하고 이제 복구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날씨 탓에 좀 난항을 네.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하필 굉장히 추운 날씨였던 그런 시기에 딱 이게 사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m 정도 구간이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스프레이가 굳으면서 석재 표면에 막 스며들거든요. 네. 그 전에 빨리 작업을 마쳐야지 되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여의치 않고 지금 전문가 한 20명 정도가 투입이 돼 있지만 이걸 지우는데 최소한 일주일 걸릴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을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색칠을 이제 지워보고는 있지만 날씨가 추워진 것 때문에도 잘 작업이 안 되고 또 이미 좀 일부는 스며들었다고 해요, 스프레이가. 그래서 작업이 쉽지 않다 이렇게 현장 전문가들이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보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런 일을 약간 그런 느낌도 들 것 자괴감이 같다는 들 수 있죠. 아, 네. 이런 자괴감이 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네. 아까도 김한 네. 기자 얘기했듯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좀 훼손 사례들이 있었죠. 문화재 훼손하면 딱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게 아무래도 2008년에 그 아, 국보 1호 숭례문이 우리 불탔던 그 그런 많은 끔찍한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너무 네, 네, 상처받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예. 갔었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진짜로 기자인데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가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어떻게 이런 일이 네. 벌어질 현실 수 같지가 있지? 않은. 약간, 네. 맞아요. 네. 현실감이 좀 그런- 없었던 네. 어떻게 느낌이었어요. 그 숙명이 활활 네. 불타고 그러니까 있지. 현판이 딱 떨어졌을 때 네. 뭔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현장에서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꽤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언양읍성의 성벽에다가 이제 또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한 70m 구간에 길게 낙서를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한 40대 남성이 욕설과 뭐 미국 비하 글귀 이런 걸 적어놨는데 아까 김한 기자님께서 실형이 나올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게 사례가 있더라고요. 문화재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성벽 복원하는데도 2,700만 원 2,700만 예,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거기에 들어간 어떤 우리의 그 충격과 실제로 이게 막 그럼요. 예, 뭐 이명 이제 우리가 뭐 인력 들어간 거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작년 1월에도 경기 여주시에서 경기도 지정문화재인데 영월루에 이제 10군데 넘게 10대들이 또 스프레이로 막 낙서를 회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흔히 생각하는 뭐 스위스 같은 굉장히 선진국에서도 지난 2009년에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이렇게 사자가 누워 있는 맞아요. 유명한 네. 그 네. 동상이 스위스. 예, 네. 붉은 페인트를 끼얹는 이런 네. 페인트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경찰의 순찰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이게 뭐 물건에 이게 밖에 건조물들을 다 지킨다는 거는 사실은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CCTV도 아무리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이게 또 실시간으로 바로 잡을 수 있냐 이런 한계가 있고. 근데 아까 그 보셨듯이 그 우리 중학생들의 인터뷰, 시민 의식의 성숙함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용의자 이제 잡는 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좀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좀 경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JW님이 낙서한 사람 잡아서 혼자 지우게 만들어야 한다. 아, 예. 이런 지적하셨고. 석자에 쓰면서 안 됩니다. 이사나님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네. 저런 작은 낙서를 네, 방치한 네. 결과가 네. 이번 아. 사태의 원인이라고 네, 네, 본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 네. 몰당님도 나 그거 봤는데 빈사의 사자상 스위스 여행 가서 지금 이 와중에 틈새로 아, 네. 깨알같이 네. 네, 자랑을 이게 하셨는데 한 번 훼손되면 사실 문화재라는 게 복원을 하더라도 이미 그렇죠. 원형이 그럼요. 이제 사라진 네. 거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원형을 보존해 나가는 거가 어떤 뭐 의미에 다른 얘기이긴 하겠지만 사실 복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는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김한 기자가 가져온 네. 사건을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탈레모님이 살인 사건 탈탈 털어주세요라고 아. 얘기하셨는데 네. 지난 3일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변호사가 범행 직후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가 좀 속속 네. 드러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7시 50분경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굉장히 큰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기서 50대 남성 A 씨가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이제 B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해요. 범행 후에 A 씨는 119에 해당 사실을 신고를 했습니다. 하기는. 네. 그리고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제 숨졌습니다. 근데 다음 날 종로경찰서가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남편인데요. 그 경찰이 이제 설명했던 내용에 따르면 금전 문제랑 성격 차이로 이제 계속 부부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부싸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다 50대 남성이다 이렇게만 알려지다가 이게 이제 로펌 이름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파장이 커졌는데 근데 이게 조금 사건이 지금 전개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수가 부검을 했는데 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제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질식이요. 네, 그러면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우발적으로 내가 이제 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인이 뭐냐에 따라서 사건 뭐 경찰이 이미 이제 그 살인으로 그 송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 A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로펌을 다니다가 퇴사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부친은 검사 출신의 다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국회의원인데 지금 뭐 인터넷상에는 공공의 이름들이 돌고 네, 있는데 전직이죠. 네네 네. 전직 이제 의원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사고 직후에 바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아, 아버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소방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보통 이런 사건이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면 신고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인데 가족인데.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구호 조치를 그렇죠. 하는 게 예, 우선이죠. 그게 우선이죠. 응급 조치를 먼저 해야 근데 되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사회적으로 좀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명망가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아버지가 도착하고 소방에 연락을 했다는 점. 이 점도 왜 그랬는지 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고 내용도 확인이 됐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소방청이 이성만 이제 의원실에 제출한 그 119 신고자 통화 녹취록을 보면 오후 7시 49분쯤에 119에 전화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구급차가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 아프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가족이 아프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요원이 질문을 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아프냐, 누가 아픈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와이프라고 답변을 하면서 다쳤다, 머리를 다치고 크게 다쳤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 요원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이제 계속합니다. 뭐 의식이 있느냐, 아내분을 불러보라, 숨을 쉬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라,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물어보는데 뭐 말을 못하는 것 같다, 조금 들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렇게 좀 뭔가 좀 어수선하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 통화 녹취록에 이제 들어 있어서 네. 담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호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BC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뭐 119 신고 통화 녹취록, 구급 활동 예. 보고서에 좀 다급했던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네네. 김한 기자 말씀하신 그 통화 녹취록을 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뉴스데스크에서 했었는데 그 상황 요원이 119에서 옆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고 어수선하니까 옆에 젊은 사람 있어요?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A 씨가 가족이 한 명 더 있는데 잠깐만요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넘겨받은 게 뭐 젊은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바꿔달랬는데 이게 자신의 80대 아버지 아까 얘기한 그 전직 국회의원 이분 80대 검사 출신의 아버지에게 전직 국회의원. 네. 네, 그분한테 이제 전화기 넘겨주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 아버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지금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우선 빨리 와달라. 이렇게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범행 시각이 한 오후 7시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경찰 소방에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아버지가 도착한 다음에 119 신고를 했잖아요. 이 시간이 7시 49분입니다. 거의 50분 정도 차이가 네, 나네요. 네, 거의 50분 정도, 1시간 가까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6분 만에 소방에서는 현장을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상황을 봤더니 무의식, 무호흡, 맥박도 없고 피는 막 다 바닥에 흥건하고 목에도 상처가 있고 이마에도 상처가 있고 심정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갈 동안에 어떤 골든타임이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최초 신고 자체가 너무 늦었다.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에 119 도착했을 때는 이 남편은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불러놓고 아버지가 이 119 대원들을 맞았고요. 본인은 외출을 잠깐 합니다. 20분 정도. 외출했다 자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에 변호사를 부르고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인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살해 정황을 놓고 이제 진술과 부검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 씨는 경찰에는 이제 자기가 살해 도구를 진술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둔기로 아내를 이제 쳤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고양이랑 놀아주려는 장난감으로 친 그렇죠. 거다. 네. 근데 이 부검을 해보니까 일단 1차 구두 소견이긴 합니다만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도 숨이 졸리는 상황에서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금속 재질의 둔기로 때렸다라는 이제 그 남편의 진술과 사인이 사실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고 이게 아까 조정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거냐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이 진술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발적으로 둔기로 때리고 큰일 났다라고 해서 바로 구호 조치를 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방해하고 뭐 이런 이제 의도가 섞여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경찰이 규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살인 사건 같은 걸 다룰 때는 이 흉기가 뭐냐 네.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수습 때 처음 얘기했을 때 보면은 이제 뭐 과도냐 식칼이냐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범죄의 우발성이랑 연관이 있고 사실은 이제 살해 의도, 그렇죠. 동기, 고의가 뭐 있는가. 어떤 예. 고의가 있냐, 고의성을 가지고 뭔가를 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나,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나 뭐 이렇게 정확한 동기가 좀 더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이제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경찰의 설명은 평소 금전 문제랑 이제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었다는 건데 사실
그 살고 있던 집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놓고 보면 이 금전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금전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많은 부부들이 금전 문제랑 성격 차이로 싸워요. 네. 다 갖고 있는 네. 문제죠. 많은 네. 부부들이 싸웁니다. 맞습니다. 돈 문제와 이런 거는 거의 뭐 이렇게 부부싸움할 때 항상 싸우는 뭐 고전 레퍼토리 중에 네, 이거 하나죠. 1번, 네. 2번이죠. 뭐 사실 네. 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네. 근데 이제 이런 건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석연치 않은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과거 왜 이 살해 동기라는 거랑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도 체포 당시부터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인과 상해치사는 고의성 여부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싸우다가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밀치거나 때릴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가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게 의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치했다거나 혹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살해를 했다거나 이런다라고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경찰도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직계 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죄보다 이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게 무거워요. 근데 이 법의 형평성을 보면 똑같은 가족설에여도 부모를 살해하는 것만 가중처벌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행 이제 양형 기준에서 법제에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부부끼리의 살해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뭐 그거를 부르는 이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경우가 종종 네. 사실은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니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같이 살기 힘들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같이 살던 사람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역설인데요. 그래서 부부간의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가족 간의 학대 중에서도 제일 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폭력이에요. 이게 좀 내밀한 사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리고 다른 가족은 사실 개입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거죠. 뭐 네,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왔던 속담 중에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회관념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부간에 또 최근에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부부간의 폭력이 발생했어도 한 배우자가 이걸 너무 그냥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가부가 발표한 내용 2022년 가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파트너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약 93%가 외부의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5의 넷 이상은, 그러니까 10의 9 이상은 그 외부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거나 그 문제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골마진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폭력이 있긴 한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야 우리 가족이 유지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유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바탕 위에서 계속적인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폭력이라는 게 가해도 피해도 좀 둔감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그 폭력의 강도가 세질 수 있고 또 극단적인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 문제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가정폭력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20년간 남편한테 계속해서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폭력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막 싸우다가 이렇게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두꺼운 감사패 이런 거 있잖아요. 상패. 네. 그 모서리로 머리를 찍어서 이게 반복되면서 두피가 함몰될 정도로. 두피가 한 번. 네, 부인의 두피가 함몰될 정도로 이렇게 폭력을 20년간 당했는데 그때 이제 신고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남편이 또 굉장히 또 잘 나가는 분이셨고 사회적 지위가 뭐 해외에도 뭐 연수를 갔다 오고 뭐 이런데 해외에서도 신고하고 국내에 신고하는데 그 20년간의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를 보면은 그 옛날만 하더라도 경찰이 딱 출동해서 봅니다. 근데 고소득 전문직이잖아요. 그냥 말로 좋게 하세요. 이러고 현장에서 갑니다. 입건이 되지 않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대형 로펌 다니는 분은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리고 이 아내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 이렇게 심각하게 입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몇 번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학습대 무기력이 생기는데 결정적으로 이거를 신고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게 나중에는 이제 딸이 크니까 딸에게도 폭력을 해서 딸을 정말 그 살인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조르는 그런 폭력 행위를 보고는 이분이 정말 이거 다
싸들고 가서 그동안의 자료를 싸들고 가서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고 다시 한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좀 더 중형이 나왔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법적 처벌 같은 게 한참 좀 부족한 거죠. 특히나 이렇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처벌하는 곳에서도 이게 강하게 이거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캔디님이 가정폭력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예, 생각합니다라고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많다고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인 누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감정적 누정의 최종 결과물로 이제 말하자면 살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둘은 이미 굉장히 이제 폭력의 가학 구도 속에서 있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되게 잔혹한 경우들이 많아서 아까 제가 이제 양형 기준에서 그 직계존비속 살인과 달리 배우자 살인은 일반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살해 양상이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형량을 세게 받는 경우들이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뭐 말하자면 굉장히 감정적인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행위를 저질러도 우리가 이제 악당 나오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인데 이 행위의 원인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에서 찾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부간의 폭력이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한 건 난데 내가 이 행위를 한 게 배우자에게 말하자면 규칙이 있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말하자면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네.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잔혹한 범죄들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지위 이거에 꼭 비례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 싸우고 이런 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금전 문제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금전 문제 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취재했던 사건이었는데 어느 집에서 이제 부인 때문에 부인이 투자에 실패를 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 평균의 시선으로 보면 근데 이제 본인은 망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박탈, 그 동네에서 밀려났다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유로 되면서 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부부 간에 일어나면 굉장히 외부에서는 알아채기가 어렵고 이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엔 단순히 이제 부부 간의 어떤 한 차례 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이제 보면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가해자가 대형 로펌의 네. 변호사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검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이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나중에 흘러갈까? 향배가 어떻게 될까? 네. 이 피해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솔직히 세간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자녀가 있고 자녀들한테 너무도 가혹한 거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 안에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 전이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범죄 가정 부부가 싸우고 이런 가정에서 범죄자가 태어난다 이런 논리의 접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놓고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이 굉장히 일상적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 폭력 문제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서 왜곡된 이제 판단이나 정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배우자나 파트너의 폭력을 자녀가 인지하는 비율이 22.4%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우리 부모 중에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고 있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디로 이렇게 뻗어나갈지 모르는 감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랄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이제 범죄 전 현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가족 간에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가들 그런 지적해요. 돈이 많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고 그렇죠. 사회적 네. 지위가 높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 가족 공동체 간의 어떤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유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돼야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폭력이 벌어지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문제에 개입을 가족 간에는 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이 가족 폭력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미라클님이 가족이니까 존중과 사랑이 중요한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무시되는 일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수인가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훈육이냐 폭력이냐
비극이냐 학대냐 이 선에서 네. 어느 면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이 적전선을 지켜서 정말 긍정적인 정서를 좀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네.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털어서 사건 속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재영 기자,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